하위 20% 평가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충남 천안을 찾으며 총선 격전지 순회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당의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려운 결단에 고맙다며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가 각각 경기 화성을과 광주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민주당과 총선 연대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대 총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거구와 지역 민심을 분석해보는 총선 핫플. 오늘은 민주당의 심장부인 호남을 살펴봅니다. 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호남 민심이 흔들리는 가운데 제3지대가 표심을 흡수할 수 있을지, 또 호남의 보수 깃발이 꽂힐 수 있을지 예측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평가 하위의 20% 통보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입당한 이상민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당적을 바꾼 현역 의원이 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이번 총선의 격전지 순회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19대부터 21대 총선까지 서울 영등포갑에서 내리 당선된 4선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지역구이자 민주당의 우세 지역인 서울 영등포갑에 김 의원을 전략 공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고, 김 의원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국민들께 봉사할 수 있는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정치 그리고 우리 주변 발전 위해서 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몫인 국회 부의장직 사퇴는 본회의 절차가 필요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편법으로 의석수를 확대하려는 표리부동의 산물이자 정부 타도만을 목적에 둔 정쟁 지향 집단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종북 세력과 괴담 선동 세력 등 민의 전당에 발 디디기에 부적절한 인물들과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트로이 목마와도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격전지 첫 행보로 충청 지역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천안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내일은 청주에 이어 7일과 8일에는 경기 남부 지역인 수원과 성남, 용인을 잇따라 찾을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잔류 의사를 밝힌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어려운 결단이었을 거라며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아침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 거란 예상을 뒤엎었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탈당한 비명계 5선 서른 의원은 임 전 실장의 잔류 이유를 두고 민주당 안에서 당을 바로잡을 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임 전 실장에게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표면상으론 공천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한 모습이지만
비명계 후보자들의 경선 등 공천 결과가 나오면 추가 탈당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계 홍영표 의원은 앞서 탈당을 시사한 데 이어 SNS에 마침내 일어설 시간이 다가온다고 글을 올려 탈당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공천하지 않고 최대한 경쟁을 보장하고 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썩은 물 공천을 되돌아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민주당의 아청꾼만 꽂아 넣는 구정물 공천이라 비판한 것에 반박하며 국민의힘은 측근 인사와 현역 불패 공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 공천은 불가피하게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 무리한 검사 공천, 측근 공천, 입틀막 공천, 그리고 썩은 물 공천은 엄청난 소음이 발생합니다. 분신에, 삭발에, 항의에 난장판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제안한 TV토론과 관련해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라고 이 대표는 잘라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녹색정의당이 민주당과의 총선 연대 협상을 중단하기로 하고 지역 차원의 협의는 존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화성을 출마를, 그리고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광주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총선 연대와 관련해 중앙당 차원의 지역구 연대 협상은 지속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준우 상임대표는 지역 차원의 개별적인 협의는 상호 존중하기로 했다며 후보자가 각자 추진하는 연대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한편 녹색정의당은 경제회생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채 100조 원을 탕감해주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은행과 정부가 각각 15조 원을 투입하여 탕감을 위한 긴급 금융회생기금 30조 원을 조성하여 한개 자영업자 부채 100조 원을 매입하고 부채 탕감을 총괄하는 별도 기구를 신설하고 폐업 파산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기 화성을 선거구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화성시를 교육특화지구로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중심지인 경기 남부에서 미래 과학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화성을 최고 수준의 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총선 1호 인재로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김범준 전 부산대학교 특임교수를 임명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광주 출마를 선언하며 출마 지역구에 대해선 좀 더 협의해 곧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문 전 대통령에게 건의해보겠다며 부적절하게 거론했던 일을 사과했고 이어 윤 정권의 실정과 민주당의 무능함을 꼬집었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진짜 민주당의 정신과 문화를 되살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믿을 수 있는 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37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이 지난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했죠. 수도권에선 인천과 경기에서 분구되는 지역이 있고 부산과 전북 군산 등에서도 선거구 조정이 확정됐습니다. 2024년 총선에 달라진 선거구를 이소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를 앞둔 여야의 계산이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김진표 의장 주재하에 극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번 총선의 지역구 의석은 254석, 비례대표 의석은 46석으로 지난 선거와 비교해 지역구는 1석 늘었고 비례대표 의석은 1석 줄었습니다. 수도권 의석을 살펴보면 서울 노원 가불병이 가불로 변경돼 1석이 줄고 인천 서구가 가불병으로 분구돼 1석 확대됩니다. 경기에서는 부천과 안산을 조정하고 화성과 평택, 하남이 분구돼 최종 1석이 늘어납니다. 당초 선관위가 전북 1석 감소를 제안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전북 10석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부산에서는 기존의 북강서구의 가불 지역이 강서구와 북구 가불 세 곳으로 분구됐고 부산 남 가불이 통합됐습니다. 이로써 지역구 의석은 1석이 더 늘어난 상황,
여야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 줄이는 데 합의해 의원 정수는 최종 300명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강원과 경기, 서울과 전북, 전남 5곳은 특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먼저 서울 종로와 중구는 합구되지 않고 종로와 중성동 갑과 을 3곳으로 유지됩니다. 강원은 춘천시를 분할한 형태의 8개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컸던 공룡 선거구는 탄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경기 양주와 전북 군산의 일부 주민들은 투표소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양주의 남면 은현면은 동두천 연천에, 군산의 대야 회원면은 김제 부안 선거구에 편입됩니다. 이번에도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합의된 상황. 김진표 의장은 선거 6개월 전에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제도와 선관위의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원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선거제도 개편의 내용을 맡기는 선거법 개정안도 필요합니다. 김 의장은 이번 국회 임기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이슈픽 순서입니다. 윤수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 시계가 이제 D-37인데 지난 주말에도 정치권 시계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 선언하고 오늘 국민의힘으로 입당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위 20% 통보를 받고 탈당한 이 김영주 의원은 지난 1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을 갖고 국민의힘 입당 제안을 받은 바 있는데요. 네. 김 의원은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여의도 정치를 바꿔보자는 한 위원장의 주장에 10분 공감했다며 어제 SNS를 통해 수락 의사를 밝혔고 오늘은 국민의힘 입당식을 갖고 총선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 의원은 영등포 갑에서만 3선 의원인데요. 현재 국민의힘은 이곳의 공천자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 김 의원의 전략 공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대거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네요. 네, 현역 강세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90명 중 13명만 교체가 됐습니다. 여기서 3선 이상 중진 의원 31명 중 주호영, 김기현 의원 등 23명이 공천을 확정해 74%가량이 살아남은 셈입니다. 컷오프된 현역 의원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5선인 김영선 의원인데요. 기존의 지역구를 옮겨 낙동강 벨트인 김해 갑에 출마 선언을 했지만 배제됐습니다. 3선 이상 중진 의원 중 공천 탈락자는 김 의원이 유일합니다. 지난 2일 발표한 2차 경선 결과 3명의 지역구 의원이 추가로 탈락했는데요. 부산 동래 김희곤, 그리고 김희곤 의원, 대구 중남구의 임병헌 의원, 경북 포항 남울릉의 김병욱 의원입니다. 앞서 부산 연제 이주한, 부산 수영구의 전북민, 대구 달서병의 김용판 의원이 탈락해 모두 6명의 영남권 초선 의원들이 경선에서 졌습니다. 네,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곳이 보류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강남과 영남도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먼저 영남권을 살펴보시면 7곳이 보류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이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한 대구 달서갑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인 김영동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안동 예천 등의 심사가 보류돼 있습니다. 강남권에선 강남 갑을병, 서초 을이 공천 보류 상태입니다. 특히 강남 을의 경우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공천을 신청했다가 각각 서대문 을, 용인 갑으로 배치되면서 현재 예비 후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공관위는 오늘 회의를 통해 국민추천제 대상 지역구와 진행 방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일부 지역구에 국민추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영등포 을에서 경선을 포기했던 박민식 전
한동훈 국가보훈부 장관은 어제 서울 강서울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위원장으로부터 강서울에 싸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출마 의지를 다졌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상황으로 가보죠. 지난 주말 사이 민주당도 굉장히 분주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로 단수 공천이 되면서 명룡대전, 원희룡 후보와의 이제 대전이 성사가 이제 됐고, 네. 친명계 지도부는 대거 본선행을 확정을 지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친명 핵심들도 대거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요. 앞서 지난 1일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경기 동두천, 양주, 연천, 갑에, 김병기 의원은 서울 동작갑에 단수 공천됐고, 네. 당 지도부인 김윤덕 조직사무부총장은 전북 전주갑,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전북 익산을에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네. 지난 2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인천 계양을 단수 공천을 포함해서 친명계 핵심 인사들의 공천도 확정이 됐는데요. 네. 조정식 사무총장이 시흥을에, 노원병의 김성환 의원은 노원을에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선거구 획정으로 기존 노원 가불병에서 가불로 이제 합구가 돼서 변경된 지역구입니다. 노원 갑은 고용진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2인 경선을 벌입니다. 서울 서초 갑은 김경현 전 서울시 의원이 단수 공천됐고, 기존 4석에서 3석으로 줄어든 경기도 부천은 모두 경선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한편 지난 주말 사이 비명계 인사들의 공천 배제는 없었는데요. 네. 86그룹의 대표 주자인 이인영 의원을 서울 구로 갑에 단수 공천하고,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경기 안산 갑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 컷오프로 탈당을 시사했던 홍영표 의원 그리고 친문계 임종석 전 비서실장,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먼저 홍영표 의원은 지난 1일 컷오프가 확정되면서 다시 한번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네. 마침내 일어설 시간이 다가온다며 SNS에 탈당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번 주 안에는 최종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이 어제 이낙연 공동대표와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연대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요. 홍 의원은 민주당에서 탈당하거나 하위 통보를 받은 의원들과 민주연대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네. 이낙연 대표의 이 새로운 미래와의 합류도 타진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연합은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서른 의원이 이 낙천 인사들과 함께 모여 추진하고 있는 일종의 이 중간 단계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성이 결성되면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합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임종석 전 실장은 오늘 SNS를 통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당의 잔류를 결정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지난 2일 임 전 실장은 이낙연 대표를 직접 만나서 거취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새로운 미래 합류 가능성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당에 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거취를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대구 출마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 정한 곳은 경기 화성을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미래가 가득한 동탄 이신도시 화성을에 도전합니다라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앞서 이준석 대표가 경기 반도체 벨트에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적이 있었는데, 대구와 경기도를 고민한 끝에 경기 화성시 을로 확정 지었습니다. 이 대표는 용인 갑에 출마하는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양자 의원, 화성을에서 3선을 한 이원욱 의원과 함께 반도체 벨트를 구성해 선거 분위기를 띄운다는 구상입니다. 화성을은 평균 연령이 34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인데요. 경기 남부에서 당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도 동탄 지역이기 때문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본 겁니다. 네, 이제 화성을 선거도 이제 관심이 이제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여야 대진표가 나와 있나요? 어떻습니까? 먼저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보류 지역으로 남겨둔 상태고요. 네. 영입 인재인 한정민 전 삼성전자 연구원 등 6명의 예비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당은 영입 인재인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어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의료계를 향해 여야 정치권이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확대 문제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면서 의료개혁의 세부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채워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 규모를 의료계가 타협할 수 있는 범위로 조정하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간첩 대상국을 적국이 아닌 외국으로 고쳐 간첩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재 적국인 북한을 제외하고 미국이나 중국 등 외국에서 간첩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 중요 자산들이 해외로 계속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22대 국회에서 간첩죄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서울 종로구를 방문해 민주당이 단수공천을 결정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성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곽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노 전 대통령이 꿈꾸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표와 곽 후보는 종로 창신시장을 돌며 22대 총선에서 승리해 경제를 살리고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첫 여성 인재로 IT 전문가 이혜민 씨를 영입하고 과학과 기술 공약을 발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 씨를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과 스타트업 등에서 능력을 입증해온 인재라고 소개했습니다. 이혜민 씨는 연구개발 예산을 정상화하고 청년 과학자를 지원하는 등 선진국다운 과학자 중심의 정책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3월 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당 결정 수용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배제 결정을 받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오늘 아침 자신의 SNS에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옛 지역구인 서울 중송동갑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해당 지역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략 공천되자 당의 공천 배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때문에 탈당 가능성이 제기됐었죠. 하지만 오늘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당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는 임 전 실장의 잔류 결정이 다소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7시에 이낙연 대표가 임종석 실장한테 전화했을 때도 탈당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침에 전화를 안 받아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 민주당에 남는다고 기사가 떴어요. 감사히 바뀌었죠. 그도 그럴 것이 공천 재고 요청 후 측근들과 연락을 하지 않던 임 전 실장이 지난 주말 이낙연 대표와 만나 향후 거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임 전 실장과의 만남을 통해 광주에서 하려던 출마 선언 일정까지 조정했습니다. 친문계인 두 사람의 전격 회동은 친문 연대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아니한 해석을 낳기도 했죠. 임 전 실장의 잔류 결정에 이재명 대표는 고맙다는 뜻을 밝히면서 총선에 힘을 합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임 전 비서실장의 예전 지역구에 전략 공천을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임 전 실장에게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치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말 고뇌에 찬 그런 결단을 해주셨을 거다. 또 이번 성동갑 선거에서 수락을 해주시면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원팀이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에 반발하며 탈당한 서른 의원과 공천 배제 결정을 받은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은 또 다른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여러 사람 통해서 들었는데 결국은 탈당을 할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마 생각의 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을 바로잡을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한다. 이 판단을 하신 거 아닌가.
뭐 저는 또 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의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연합은 사실 이제 제가 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총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명문 갈등의 뇌관으로 지목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당 잔류 결정이 민주당의 공천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맞짱 토론 성사 될까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양자 TV 토론에 응하라면서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권에 합류한 이후 아직까지 TV 토론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한 위원장이 각 언론사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1대1 토론을 제안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토론에 응하겠다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건데요. 민주당은 현재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당장 TV 토론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한 비대위원장의 TV 토론 요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 건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 난국을 해결하고 경제 파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안기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은 SNS를 통해서 한 비대위원장에게 역토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비대위원장이 언제든지 시간을 맞추겠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토론을 제의했습니다. 마치 핑퐁 게임을 하듯이 토론 제의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책을 위한, 국민을 위한 토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의 지역별 민심과 주목받는 핵심 선거구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총선 핫플.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은 야권의 심장부이자 민주당의 본산으로 불리는 광주, 전남, 전북, 호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큰 줄기죠. 호남 지역. 호남 총선은 뭐 늘 그렇듯이 이제 민주당 색깔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이제 선전을 하기도 했었고 21대 총선에선 호남 대표 중진과 또 현역이 초선들로 또 물갈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수도권의 야권 지지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만만치 않다는 호남 민심의 특징, 그리고 이제 좀 역동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호남 민심의 특징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 같은 경우에는 TK하고 비슷하게 사실은 큰 변동성은 없는, 그래서 민주당 지지세가 뭐 기본적으로는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좀 세게 요동쳤던 적이 역시 이제 안철수 신드롬이 불면서 국민의당이 이제 전라북도 지역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약간 돌풍을 일으켰던.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호남 표심이 상당히 많이 좀 갈렸던 그런 때가 아닌가. 지금 봐도 총 28석 중에 국민의당이 23석. 이게 지금 봐도 믿기지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때가 아주 좀 예외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일단 봐야. 그때 당시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안철수 신드롬이 일단 가장 큰 영향을 이제 미쳤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이제 사실은 지금도 뭐 여전히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때도 약간 피로감 같은 것들이 조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었고 민주당 후보 가지고 과연 이 정권 교체가 가능할까 이런 이제 의구심도 조금 많이 들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작동을 해서 저때 이제 안철수 이제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호남 쪽에 상당히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런 결론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건 좀 예외적인 경우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뭐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로 다 돌아선 그런 그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제 민주당 장기 집권이 이 지역에서 계속되다 보니까 네. 최근 들어서 민주당에 대한 호남 표심이 이제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뭐 무소속이 상당히 많이 이제 당내 경선에 불복해가지고 네. 당내 공천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좀 많았었고요. 네.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사람들이 의외로 좀 많이 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예전 같지는 않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진들 특히 호남 지역의 텃밭에서 이제 좀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물갈이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근데 물갈이가 이제 되는 걸 바라긴 하는데 꼭 친명으로 다 이렇게 교체되길 바랐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친명으로 되고 이제 교체가 되면서 이게 좀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공천 파동 때문에 호남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 쭉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갤럽 조사를 보니까 53%면 이 호남치고는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틈을 지금 새로운 미래와 조국 혁신당이 파고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또 4년 전에는 또 후보가 부족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에 호남 28개 지역구 중에서 26개 또 이렇게 후보를 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 지역의 판세 분석과 좀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까요? 호남은 원래 지역 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 후보를 찍을 거냐, 뭐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거냐 이런 선택이 아니라 네. 민주당 후보 찍을 건지 무소속 후보를 찍을 건지 이쪽에 더 가까운 그런 구도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후보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영남권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물갈이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너무 조용하잖아요. 네. 현역 중심으로 공천을 했다 그래서 뭐 너무 낡은 공천 아니냐, 늙은 공천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민주당도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네. 민주당의 공천을 받으면 곧 당선이라고 하는 법칙이 호남에서 통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천을 조금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지역 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공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 또 당선이 될 만한 사람이 만약에 공천을 못 받게 되면 무소속으로 나와서 네. 당선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호남은 또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국민의당의 선전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호남을 홀대했다고 하는 그런 반감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로 다음번 대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대안으로 막 부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영남 특히 PK 쪽에서 연이어 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하고 호남을 홀대했다고 하는 서우남. 거기에 우리도 뭔가 좀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게 같이 맞아떨어지니까 그런 네. 녹색 돌풍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민주당에서 이제 뭐 메시지 관리 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게 송갑석 의원이 하위 20% 안에 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네. 지나치게 부각이 됐던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송갑석 의원도 컷오프 되지는 않았어요. 경선에 들어갔죠. 경선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수 공천이 2곳밖에 없어요. 8곳 중에서. 나머지는 다 경선이에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일부 후보가 워낙 뭐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가 많으니까 뭐 5명씩 출마하려고 하면 그중에서 한 2명이 컷오프 돼서 반발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2자 경선, 3자 경선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굳이 과거의 뭐 사례를 비교해서 예를 들면 현재 권력에 좀 기대려고 하는 그 경향은 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현직 대통령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러면 저는 친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지금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니까 전 친입니다. 그러니까 전남 지역 언론에서도 지나치게 친명파리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사설을 쓰기도 하던데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해서 경선을 치르는 건데 초기에 그게 너무 지나치게 컷오프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의심을 받는 측면은 있는 것 같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사실은 뭐 대부분은 경선을 붙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현직 의원들끼리 붙는 경선 지역이 또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반발하는 그 후보자들이 있긴 있는데 과거처럼 이게 판세를 막 흔들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다.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조국 신당 바람은 한 번쯤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는 제가 볼 때 존재감이 크지 않다. 이낙연 대표가 광주 서구 을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정도 유의미한 득표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는데요. 네. 이른바 조국 신당의 경우에는 호남에서 민주당이 약간 실망한 분들도 적지 않아요. 아까 갤럽 조사 말씀하셨지만 20% 후반 정도의 부동층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층에서는 조국 신당 쪽을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호남에서 흔들리면 수도권도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신당 바람이 어느 정도 강도가 생길지 이건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국민의힘이 26곳에 또 이제 후보를 낸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 국민의힘 그 여당 측은 뭐 전혀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좀 반응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람이 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번에 후보를 낸다고 하면 예전보다는 후보들이 많이 생겼다. 이건 의미 있는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에서 민주당 후보 구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 한동훈 영남에서도 위원장이 힘들잖아요. 좀 인기가 있다는 건 그냥 뜬 소문일까요? 어디 전남에서요? 네. 호남, 호남에서요? 네. 호남에서는 아닐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네. 지지율 9% 나오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선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아까 갤럽 조사에 따르면 9%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 오히려 부동층으로 빠져 있는 한 26% 정도 되는 그 부동층이 수도권하고 연계되어 있는 호남 민심을 반영하는 것일 텐데 왜 그러면 민주당이 그 부동층으로 나가 있는 호남 민심을 다 안지 못하느냐. 그걸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여당은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계속해서 뭐 이제 하시는 게 한마디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근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 호남에서 의외로 그래도 좀 득표가 좀 좋게 나왔었잖아요. 10% 넘게.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주당에 대한 그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이 과거만 같지 않다. 그런 얘기도 이제 나왔던 거고 이제 그런 그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이제 이번에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다가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제 호남 쪽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찌됐건 유력 대권 주자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지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제 불거지다 보니 이 호남 지역에서도 야 이거 계속 이렇게 과연 끌고 가가지고 다음번 대선 때까지 이 후보가 우리 이재명 대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좀 존재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친명 공천에 대해서도 약간 그쪽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도 만약에 확고하게 호남 쪽에서 이재명 대표를 전폭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친명 공천하면 오히려 박수를 치죠. 그런데 지금 반응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약간 좀 호남 민심하고 이재명 대표 사이에 약간 좀 간극은 분명히 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이번에 이제 그 간극을 노리고 이제 틈으로 파고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26명 말씀하셨는데 지금 호남에 지금 전부 다 지금 100% 지금 이제 다 공천하겠다고 지금 최근에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광주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보기엔 이번에 호남이 거의 춘추전국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도 이제 뜨고 있고 새로운 미래도 어찌됐건 호남 공략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틈이 벌어진 그 사이를 지금 노리는 그 정당들 숫자가 확 늘어난 거죠.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 표심이 과거같이 완전히 민주당 한 7, 80 이런 식으로 일변도로 이번에는 그 표심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당의 후보자들이 당선까지는 안 되더라도 표심 자체는 그 과거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호남에서의 표심 변화와 관련해서 지금 많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높게 나왔던 거하고도 연관이 깊은데요. 호남 2030, 그러니까 호남의 MZ 세대들은 그 전 기성세대들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MZ 세대들은 사실은 영남 MZ 세대들도 거의 비슷한데 약간 전국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의식이 좀 약하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그 본인들의 어떤 그 세대 의식이 더 강한
그런 그룹이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사실은 이준석 효과가 좀 플러스가 되면서 이 지역에서 좀 득표가 국민의힘이 좀 많았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표심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뭐 조국 혁신당 비롯해서 새로운 미래 이런 쪽 또 국민의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득표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전체 28석 중에 27석, 무소속이 이제 한 석을 차지했는데 그때만큼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압승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성환 평론가님도 동의하시는지 일단 뭐 그거 포함해서 민주당 공천 상황을 이제 좀 들여다보면 역시 좀 잡음이 호남에서도 좀 일고 있네요. 그 현역 5명이 이제 탈락을 했고 심사 기준에 대해서 역시 이제 또 불만도 나오고 있고 경선 대진표도 이제 번복이 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인물로 이제 물갈이 됐다. 이게 친명계 입장인데 현재까지의 그 민주당의 호남 공천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 편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요. 광주의 8개 지역에서 단수공천은 2명밖에 없었어요. 원래 광주는 물갈이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국민의힘이 원래 영남 지역의 물갈이율이 한 60% 될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리한 환경이 돼 있는 곳이지만 국회의원이 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다시 다선을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곳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단수공천이 2곳이 들어갔는데 송갑석 의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수공천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경선이 붙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다 나머지는 경선이거든요. 근데 경선에서 뭐 컷오프 된 사람이 일부 있어서 반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전체 판을 뭐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선을 붙는 사람 중에서 제가 친명입니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경선을 붙는다. 이건 나중에 살아 돌아오는지 얼마나 살아 돌아오는지는 봐야 되니까요. 그 결과를 좀 보면 어떨까 싶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로 따지면은 전남 전체에서 2곳만 단수 공천이 됐어요. 2곳 중에서 지금 권양엽 후보가 있는 순천, 뭐 광양 이런 지역 거기에 단수 공천이 여성 단수 공천 지역으로 정했다 그래서 오늘 딱 한창 뭐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던데요. 근데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지역 상황을 정확하게 알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일간지를 들어가서 다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후보 자체가 여성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없어서 걱정을 할 지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공천 신청을 한 후보가 정말 없고 제가 지금 경선까지 올라온 후보 보니까 전북에서는 1명, 전남에서 한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민주당이요? 예.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전부 후보 합쳐가지고 이번에요. 경선에 올라온 후보가 여성이에요. 같은 경우는 뭐 전직 아나운서 지금 나왔고 시끄러운 걸 따지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다 그냥 정해지는 거니까 민주당이 시끄러운 게 문제잖아요. 근데 권양엽 후보가 그 이재명 대표 또 김혜경 여사의 뭐 수행 뭐 부실장인가 그거 권향엽 그것 때문에 뭐 지금 시끄러운 모양인데요. 근데 그런 이제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거 없이 왜 그 지역만 단수 공천했냐 이른바 이제 김혜경 뭐 줄을 잡고 들어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배경은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력으로 보면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DJ 정부 때 행정관 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인사비서관을 지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혜경 여사의 대선 기간 동안에 수행팀 부실장인가 자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정확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저는 뭐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이력을 갖고 있는 인사에 그리고 이제 그 여성 후보가 워낙 적은 상황에서 여성 30%를 해야 되는데 못 맞추는데 단수 공천 지역이 들어갔다. 오해를 살 만한 몇 가지 요인들은 있지만 그 배경들을 또 생각해 보면 일정 부분은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글쎄요. 근데 전 조금 달리 보는데요. 달리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히 친명 공천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쪽도 마찬가지인데 TK 여러 곳에 뭐 지금 경선을 붙이잖아요. 경선이라는 이름 하에 지금 사실은 포장이 돼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그 현역 의원들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네. 여러 가지 감점이 있고 또 정치 신인들은 가점을 받고 이래서 네. 결국은 이제 그 주류 그러니까 친윤 공천을 하는 건데 포장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천에 집어넣어서 탈락을 시키더라도 탈락을 시켜야 탈당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도 지금 거의 비슷한 그 지금 방법을 좀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의 주류가 언제든지 이 TK 지역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지난번 사실 여기 뭐 친문공천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꽤 있었던 거고. 그래서 뭐 민주계 뭐 중진들 나가서 뭐 민생당으로 뭐 출마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뭐 어차피 이번에 좀 마음 먹고 지금 친명 공천을 하려고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 호남을 장악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겁니다. 포장을 달리하고 뭐 시스템을 앞세운 듯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개파 공천 하는 거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권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이제 뭐 지난번에도 여기 나오긴 했었어요. 이제 그런데 절치부심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쪽에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줄을 열심히 대가지고 그래서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거 타당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선거에도 총선 같은 경우에는 주류 공천을 안 했다고 하는 공천은 사실은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이제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이니까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부인하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 국민의 눈높이나 그 게임 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느냐, 볼썽사나운 모습을 안 보이도록 노력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민주당은 그런 면에서 초기에 좀 일부 실패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의심받으니까 계속 의심받는 상황이 되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가혹하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뭐 공정한 기준으로 보자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시각으로 보면 좀 민주당이 지나치게 비판받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하여튼 속성은 그렇습니다. 속성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다 사실은 경선을 붙는 과정인데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당대표하고 가까운 사람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호남에서 당대표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또 경선에서 무조건 뽑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몇 명 살아 돌아오는지는 일단 경선이 다 붙는 과정이니까 한번 결과를 보고 한번 평가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아까 들어요. 질문 드렸던 거 이제 답변을 안 하셔서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원 평론가님께 아까 이조원 평론가님이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좀 앞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실제 이제 지지율도 최근에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의 판세, 뭐 국민의힘과 뭐 민주당 좀 상황을 본다면 좀 짧게 들어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호남은 전략적 투표를 계속 해왔잖아요. 아까 국민의당 말씀도 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번에도 전략적 투표를 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좀 더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또 특히나 민주주의 퇴행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얼마나 잘 안아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갸웃하는 층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층으로 한 26% 지금 빠져 있는데요. 그 26% 중에서 상당수는 마지막까지 내가 한번 볼 거야. 이렇게 해서 뒤로 잠깐 그러니까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층이라고 보이고요. 또 일부 층은 이게 제일 민주당 입장에서 경계해야 될 층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 조국신당 쪽으로 일부 교차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국신당이 지역구에서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요. 지역구 후보도 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비례 의석을 가져갈 때 그때 민주당에 찍을 비례 투표를 조국신당에다가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국신당이 지금보다 더 비례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겠죠. 10% 넘는 지지율을 받을 가능성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 만약에 공천을 이번에 잘못했다. 그럼 진짜 친명 공천을 했고 어거지로 정말 친명한테 주기 위해서 경선을 이런 방식으로 붙였다는 반발 여론이 일어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미래나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뭔가의 구체적인 조직적인 움직임이 생긴다거나 할 때 그러면 그 무소속으로 튕겨나가거나 탈당한 의원들이나 아니면 후보들을 흡수하는 작업을 하겠죠. 정말 열심히 아마 앞으로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쪽이 같이 연합해서 후보 단일화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무소속이든 어느 정당, 제3지대 쪽 정당으로 당선되는 의원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서 그 호남 지역구 중에서 두 분 각각 가장 눈에 띄는 지역구가 있다면 이 지역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혹시 어딜 좀 집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친명 공천을 하는 바람에 이제 내부 갈등이 발생해서 조직이 와해되면서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곳. 어디입니까? 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제3지대 신당, 예를 들어 새로운 미래 후보가 또는 개혁신당 후보가 의외로 당선될 만한 곳 그런 곳이 있다라고 좀 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권양엽 후보가 나간 거기 지금 국민의힘의 이정현 전 의원이 출진을 하는데. 이분이 또 의외로 또 그 저력이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보니까 이분 뭐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이정현을 이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을 꼽으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일부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해드리고. 7번째 이제 호남 출마가 되는데 그다음에 또 이제 관심 있는 후보는 저 개혁신당의 천하람 여기가 이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모르겠어요. 뭐 대구로 옮길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 동안에 이제 여기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의외로 지난번에 이제 조금 전에 지난번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이제 호남에서의 약간 호감도가 어느 정도 좀 있다는 거고요.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에 계신 분이 의외로 천하람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도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 복잡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의 그 천하람 위원은 아직은 이제 이 지역의 후보로 확정은 아니고 가능성이 비춰지는 그런 이제 정도인 상태이고 우리 이제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쨌든 핫플레이스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을을 꼽아 주셨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은 어떤 지역을 꼽으시겠습니까? 네, 이정현 전 의원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옛날에 그 신선함과 새로움이 이제는 사라져 버려가지고 너무 노회한 느낌이 좀 들어서요. 권향엽 후보가 좀 유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정현 의원이 예전처럼 예전에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굉장히 소탈한 모습 보여주고 그 마을에 가가지고 노인들 손 붙잡고 밥 먹고 같이 그렇게 했던 모습이 좀 그립기도 해요. 저는. 근데 친박 핵심이 되고 당대표까지 가면서 그 이미지가 좀 많이 퇴색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어떤 지역을 꼽으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전주병 정동영 의원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전주병을 좀 꼽고 싶어요. 뭐 이른바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으나 일단 김성주 후보하고 다시 맞붙게 됐거든요. 그래서 맞붙어서 과연 정동영 전 의원, 정동영 전 의장 다시 살아 돌아와서 정계에서 국회에서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저 그게 기대됩니다. 올드보이 더 앞서는 이게 박지원 전 의원 해남 완도 진도인데 이곳은 어떻게 보세요? 거기도 경선 지금 지역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박지원 의원은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거기도 살아 돌아오실지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래서 청바지를 많이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젊어 보이시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역시 이제 올드보이라고 무조건 뭐 저는 정치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두 정치인이 이제 노예하기도 하지만 또 노련하기도 하거든요. 또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지 못한 자산인 측면도 최근에 좀 거꾸로 돋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박지원 전 의원은 굉장히 오히려 국민의힘하고 싸울 때 날이 서 있고 날카로운 측면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 왜 현역 의원들은 못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거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제 좀 쉬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서 진짜 돌아오실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친명으로 지금 커밍아웃 하셨잖아요. 뭐 금세 친명이 되기도 하고 친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류로 컴백을 하셔서 더욱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이제 본산으로 불리고 있는 지역 광주, 전남, 전북, 호남 지역을 총선 핫플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